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고법이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일단 헌법 84조에 근거를 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걸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18일 날 예정된 재판을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지난번 대선 전에는 선거에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또 연기를 하더니 네. 이번에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재판 자체를 연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법원이 바람도 불기 전에 먼저 누워버리는, 왜냐하면 지금 이 법안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12일 날 처리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법도 개정되기도 전에 먼저 누워버렸습니다. 참 법원 빨리 눕습니다. 이게 서울고법 형사 7부 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이 세 분의 판사님들이 헌법 84조의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직 기간 중 불소추 특권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거를 그 소추의 재판도 포함되는 걸로 유권 해석을 한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헌법 밖에도 완전히 갈리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는 자꾸만 이 재판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하는데 다수설 이런 거는요. 민주당과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지. 뭐 언제 선거해 봤어요? 투표해 봤어요? 그러니까요. 다수설이라는 거 어떻게 뭘로 입증을 하냐고요. 그런데 근데 그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의 그 직무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한다. 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뭐 송영훈 변호사가 좀 우리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대통령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 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뭐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아닐 때 진행되어 오던 거 지금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2심, 3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돼갖고 다시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그건데 그럼 그것도 중단되면 이게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만 앞으로 그러면 범죄 실컷 저질러 놓고 어떻게 온갖 재주 다 부리고 돈도 쓰고 뭐도 하고 대통령 당선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공론화시킨 게 바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당시 대표 시절에도 이 84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재판이 연기된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제기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 글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 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 있어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헌법에서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라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헌법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훼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 자체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내란이나 외환죄와 같은 엄청난 범죄가 아닐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것을 취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일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 형사재판의 피고인, 그것도 무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네. 어떻게 대선에 출마를 해서 더군다나 당선이 되리라는 상정은 전혀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미 작년에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바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여론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최근에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60% 이상의 국민이 음.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층에서도 굉장히 비등하게 나왔어요. 한 그렇죠. 41%, 2% 이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재판은 진행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뭐 진작부터 뭐 아까 풀이 먼저 눕는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예 이걸 84조 조항을 걸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추후 조정하겠다. 기일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그러니까 재판중지법 이것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뭐 굳이 할 필요 있겠어? 이렇게 법원에서 알아서 84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라고 지금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알아서 너무 기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에도 아마 민주당은 그 법을 계속 할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쐐기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이 5개나 되잖아요. 맞아. 각각의 그 법원에서 그 재판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또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가겠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담당 재판부가 이거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중단된다. 추후 기일 지정을 하겠다. 이런 태도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바로미터가 바로 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독립이 훼손돼 버리면 사실 독재자들은 너무나 편하죠. 자 그렇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거는 물론 모두 사람들에게 평등해야 되겠지만 권력자에겐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그거 자체를 이렇게 해석해서 모든 걸 봐준다. 특히 이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의 이 재판 문제를 판사가 자기의 재량을 해석해서 봐준다? 이런 식이면 정말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거를 판사가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 12일 날 지금 이 민주당이 이거 통과시켜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재판 안 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하기도 전에 이런 명시적인 규정도 없는 거를 가지고 지금 재판을 중단해 버리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네는 도대체 왜 권력자들 앞에서 그렇게 고개 숙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의 형사 7부의 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이 세 분이 지금 이렇게 먼저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정님 얘기처럼 12일에 그렇게 재판 중단하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가 되고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그거를 공포를 하면은 그때 가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손털 수도 있는데 미리 이렇게 면죄부를 줘버린다? 근데 84조를 그렇게 해석했는데 여러분들 탄핵의 경우에 어떻게 됐죠?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죠. 탄핵 재판은 어디서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하고 탄핵 재판은 헌재에서 합니다. 그럼 그 소추에 재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이 주장과 이것과 또 다른 설이 있어요. 네. 다른 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쭉 귀동냥 하기로는 이 소추와 재판을 구분하는 게 오히려 다수설이라고 좀 들었어요. 네. 헌법학자들 내부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갖고 면죄부를 준다? 판사 얘기를 포기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은요, 이 사법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이거로서 길게 남을 거라고 봅니다. 참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법부가 정말 권력 앞에 무릎 꿇어버리면 이제 누가 이제 이걸 믿겠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참 저는 딴 걸 떠나서 이렇게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면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정말 우리가 예상했듯이 자신의 어떤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없애버리기 위한 온갖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황당한 거는요. 어제 중앙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승엽 그 변호사를 이 사람은요. 그 이재명 대표 자기 형 강제 입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4개 사건의 변호인을 한 가장 그 변호인들 중에서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나오니까 어제 하루에요. 국민의힘에 논평이 한 건도 없었답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정당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 세 명이 올라갔답니다. 근데 이승엽 이 사람은 거의 확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봤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면 여기에 이 법은 결국 대통령도 규정되게 돼 있습니다. 2조 3항 가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이 정무직 국가 공무원들에게 이제 조항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조항의 제2장 5조를 보면요.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와 관련된 이 행위에 대해서도 관여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했던 사람을 모르겠어요. 수임료를 얼마 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보통 판사 출신 하려면 꽤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저는 밝게 된다고 봅니다. 얼마를 줬는지. 자, 만약에 이재명 당시 이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재산에 변동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5명을 이미 국회로 보내줬습니다. 그거는 공천을 줘서 일단 뭐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저는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저는 헌법이나 법률 교과서에 실릴 만한 아주 명백한 이해충돌의 소지의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어디가 이해충돌이냐 네. 이런 논평을 아마 한 맞습니다. 모양입니다. 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같은 사안을 놓고 어떻게 저렇게 반대로 해석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직에 나가지 말란 말이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에 그 법적 대리인을 했다고 해서 네.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하는데 공직에 일반적인 공직에 나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 참모진으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또 일견 이해할 측면이 있다라고도 여겨지고 공천 준 것만 해도 사실 그게 원리 원칙에 입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한번 뽑아주는 거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또 혹은 그거는 또 그렇다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공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라는 체제 하에서 사법부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기관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그 둘을 비등하게 놓고 어디가 더 우위에 있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 권위를 가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 소가 웃을 노릇이 아닌가.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사실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본인의 이익권, 사적 이익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직무나 혹은 자기가 그런 연관이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그런 일에 연관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공직자 중에 최고의 직위인데 또 국민 여러분들이 표를 줘가지고 이제 뽑아줬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는 최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법부 최고 권위에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본인의 사법 대리인을 4건에 관해서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건의 피고인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지금 뭐 입법에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라던가 위헌법률 재판 신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올라갈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에 판관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입니다. 제가 네. 알기로 연봉이 한 2억 좀 넘을 거예요. 뭐 법인카드 등등 쓰고 뭐 차도 나오고 다 하기 때문에 한 3억, 3, 4억 친다고 하면요. 네. 거의 한 20억 가까운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아까 김현주 대변인도 이야기하셨지만 본인이 지금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등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사건을 심판한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6년 동안 대략 한 20억이 넘는 그런 어떤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준다. 그럼 네. 예전에 사건 할 때 야 대충 내가 잘 되면 너 있잖아 거기 그렇죠. 가서 좀 연봉 빵빵히 받으면 되잖아. 네. 싸게 줄게 싸게 해줘.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총선 때 말이죠. 후보자가 그 공식적으로 이제 그 선거운동원 딱딱 법정 선거운동원 하루에 뭐 9만 원인가 그거 말고는 네.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 사무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당신은 요번에 나 빡세게 밀어주면 내가 당신 야. 보좌진으로 데리고 들어갈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고 맞아요. 당선되면 그냥 배지 떨어집니다. 음. 재판 제대로만 진행되면. 근데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뭐 국회의원 보좌진 정도가 아니라 헌법재판관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임료를 얼마 받았는지도 왜 중요하냐면 그 시세보다도 말이에요.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아는 친구가 사진 작가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사진을 무료로 선거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겠다고 한 적이 네.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선거법 위반이 돼요. 그렇죠. 네. 그 무료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흠. 그러면 얼마로 하는 게 적정할까? 음. 시가. 그러니까 시중에 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장 가격 네네. 거기에 준해야 돼요. 음흠. 너무 싸도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되죠. 너무 싸도 그것도 안 돼요.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네. 뭐 이거 수임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네 가지 사건을 맡았어요.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총 그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으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얼마인지 이거 밝혀져야 돼요. 근데 시세보다도 너무 싸다. 그럼 이게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반헌법적인 만약에 인사 강행하면 이거 헌법 위반 소지가 큰 게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되는데 이재명 집사 변호사 비슷하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야당을 우습게 알면 이런 발상까지 할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물론 국회로 보내는 거 오케이 뭐 그거는 뭐 공천소서 김동완 같은 애들 갖다 밑에 있는 올려버리고 그 뭐 권한이 있으니까 또 그거는 이제 선거를 해봐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쳐요. 지금 자신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들을 전부 다 민정수석실 밑에 비서관으로 다 임명하려고 벌써 한 3명인가요? 네. 이태영하고 이태영. 뭐 3명을 지금 임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의 그 변호했던 사람을 국회로도 보내고 대통령실로 보내고 헌법재판소로 보내고 온 천지에 자기 변호사를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재산이 안 줄었습니다. 네. 그 정도 재판관 변호사들 쓰려면요. 여러분 생각해 김만배가요. 이번에 로펌에 썼지 않습니까? 1심 하는데 150억 들었어요. 1심 하는데 로펌에 태평양 써서 150억 들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그 사건 거기 보면요. 전직 헌법재판관부터 부장판사 출신들요. 하루 법정 나가서 이 앉아있는 일당이 8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전관인 네. 경우 또 지금 이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그 사건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하면서 동시에 다른 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호사가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들을 수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게 재판 기간만 해도 굉장히 길어지고 네. 그 뭐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받게 된다면은 이거 뭐 정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도 결코 과하지 않는 이런 경우인데 본인의 재산은 하나도 줄질 않았다. 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법 24조에 보면은요. 재척이나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24조의 1의 5에 보면은요. 그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재척이나 기피나 회피를 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재척, 기피, 회피는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만 여기서 잠시 손을 떼라라는 조항인데 이거는 아예 그 재판관에 자리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으로 볼 때도 물론 뭐 지금 새 정부 출범해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뭐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지지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 어떻게 그게 회오리가 돼서 본인한테 돌아갈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맘 놓고 이런 일들을 벌여도 되는 것인지 시작을 벌써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적 시선 눈높이에서도 절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반면 교사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 했던 잘못된 것을 뭐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뭔가 이제 교훈 삼아서 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이게 뭐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하나 우리 김윤수 대변인 이야기했듯이 눈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쌓이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 넘어가면 거대한 눈덩이가 돼서 결국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국민을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닌가. 너무 지금 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야,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큰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